크렘린의 두꺼운 벽 뒤에서 조용한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가장 신뢰하는 장군들과 고위 관료들을 하나씩 감옥에 보내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푸틴은 과도 정치가 장군, 정보 수장들을 미묘한 균형으로 관리해왔습니다.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접착제는 충성심을 대가로 부패를 눈감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자기 몫을 챙기는 유독하지만 안정적인 균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서로의 비밀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배를 침몰시키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 구조를 산산조각냈습니다. 100만 명이 넘는 러시아 군인들이 땅에 묻히거나 돌아오지 못할 유령이 되었습니다. 탱크, 장갑차, 레이더 타워, 전투기, 순영안의 축적, 수십억 달러 상당의 기술이 우크라이나의 잔해와 섞여 검은 연기로 사라졌다. 그러나 이 전쟁은 전선의 고요한 땅에서만 패배한 것이 아니라 크렘린 아래 대리석 홀에서도 패배했다. 러시아의 생명선인 경제는 군대처럼 조용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국제 제재는 모스크바의 혈관을 찌르는 보이지 않는 단검과 같습니다. 에너지 수출이 제한되고 스위프트 접근이 차단되었으며 러시아는 글로벌 은행 시스템에서 배제되었습니다. 한때 푸틴의 생존 보험이었던 국부 펀드는 빠르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비축 자산은 증발했습니다. 루블은 가치를 잃었습니다. 국내외 사람들의 눈에 더 이상 보장이 없습니다. 전국의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는 계획 파일 속에 방치되었습니다. 한때 소련의 자랑이었던 댐, 고속도로, 공항은 이제 종이 위에만 존재합니다. 시베리아에서 볼고그라드까지 모든 하청업체가 붕괴 직전입니다. 국가는 지불할 수 없습니다. 부패와 자금 부족으로 인해 입찰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금융 부문도 서서히 파산의 위기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VTB, 스베르방크, 가즈프롬방크와 같은 거대 금융기관들은 상환 불가능한 대출로 인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상환되지 않고 있으며 중소기업들이 파산하고 있습니다. 연쇄적인 채무 불이행이 경제의 마지막 맥박처럼 느리게, 불규칙하게, 치명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장 선반은 가득 차 있지만 구매력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인 식품에 접근하는 것조차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더 이상 단순한 경제 통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생활 방식입니다. 매일 아침 수백만의 러시아 시민들이 두려움 속에서 토마토, 빵, 우유 1리터의 가격을 예측하려고 깨어납니다. 그리고 이 위기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크렘린의 가장 부유한 자녀들에게도 타격을 주었습니다. 해외로 밀반출된 과도 정치가들의 수십억 달러 자산이 압류되었습니다. 런던의 대저택, 코트 다쥐르의 요트, 제네바의 은행 계좌 모두 이제 동결되고 잠겨 있으며 크렘린의 마지막 남은 외부 세계와의 연결을 끊고 있습니다. 투자자 신뢰는 급락했고 외국 무역 파트너들은 하나씩 등을 돌렸습니다. 러시아는 세계 무대에서 고립되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과 악수하려는 지도자의 수는 이제 한 손으로 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들은 대부분 북한과 중국 같은 전체주의 동맹국들입니다. 이 모든 것이 크렘린 내부의 권력 집단들을 서로 대립하게 만들었습니다. 파이가 줄어들면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변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국방부, 연방보안국, 그리고 국가방위군은 한때 푸틴의 가장 흔들리지 않는 요새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사냥터가 되었습니다. 2025년 초부터 최소 99명의 고위 관리, 장군, 지역 부의원에 대한 부패 사건이 게시되었습니다. 이는 월 평균 14건의 새로운 사건을 의미하며 이 숫자는 지난 10년 동안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대규모 숙청을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는 부패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부패는 크렘린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고 이 무기가 어떻게 권력의 도구로 변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부패는 범죄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시스템입니다. 푸틴이 구축한 수직적 권력 구조는 뇌물과 특권으로 충성심을 사는 피라미드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최하위의 교통 경찰부터 최상위의 장군까지 모두가 자신의 위치를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고 그 전리품의 일부를 피라미드의 다음 단계로 전달합니다. 이것은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불문율입니다. 그래서 부패 혐의가 크렘린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이유는 이 시스템에서 예외 없이 모두가 유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약점, 숨겨진 자산 또는 불법 거래가 있습니다. 이것은 푸틴과 그의 가장 가까운 집행자들에게 완전히 합법적인 명분 아래 언제든지 원하는 사람을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오늘 시작된 작전은 정화 작전이 아니라 정치적 숙청입니다. 목표는 러시아에서 부패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푸틴에 대한 충성이 의심되거나 전선에서 실패했거나 크렘린의 권력 투쟁에서 잘못된 파벌에 가담한 인물들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숙청의 대상은 정권의 가장 근본적인 기둥인 실로비키, 즉 보안 및 법 집행 관료들입니다.
국방부의 장군들, FSB의 대령들, 내무부의 위원들, 한때 푸틴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 수호자였던 이 기관들이 이제 내부에서 하나씩 사냥당하고 있습니다. 이 숙청 뒤에는 크렘린 내부에 점점 더 뜨거워지는 파벌 전쟁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푸틴과 함께 권력을 잡고 1990년대와 2000년대의 혼란스러운 환경에서 막대한 재산을 모은 구세력이 있습니다. 이 그룹에게 부패는 그들이 얻은 권리입니다. 다른 한편에는 전쟁과 함께 전면에 나선 젊고 더 무자비하며 기술 관료적인 실로비키 그룹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는 구세대의 사치스러운 생활 방식과 무모한 부패를 전시 중의 약점, 배신으로 봅니다. 그들에게는 군대로 보내져야 할 수십억 루블이 흑해 연안의 장군들의 궁전이나 그들의 애인들의 고급차에 쓰이는 것이 용납할 수 없습니다. 푸틴이 중재자로 있는 이 두 그룹 간의 갈등은 피비린내 나는 숙청으로 변했습니다. 푸틴은 이 전쟁을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전선에서의 실패에 대한 희생양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추상적인 분석이 이름과 이야기로 구체화될 때 상황의 심각성이 더 명확해집니다. 최근 사건들은 마치 스릴러 소설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 구축하려던 철의선은 전선뿐만 아니라 국가 자체도 분열시켰고, 이 파괴는 전 교통부 장관 로만 스타로보이트의 죽음으로 상징되었습니다. 공식 기록에 따르면 그것은 자살이었습니다. 그러나 크렘린의 복도에서는 이 자살이 단순히 한 사람의 자살이 아니라 체제의 내부 결속, 보안 구조, 그리고 부패한 충성 체계의 자살이었다. 스타로보이트는 푸틴이 새로운 철의 장막이라고 자랑했던 우크라이나 국경의 요새화 시스템을 책임지고 있었다. 그것은 러시아의 군사적 위상, 지정학적 경계, 내부 안보를 재정의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제시된 수십억 루블 가치의 프로젝트였다. 그러나 이 막대한 예산은 빠르게 개인부의 제국을 건설하는 첫 번째 초석이 되었다. 스타로보이트가 횡령한 금액은 모스크바조차 눈을 찌푸리게 할 정도였다. 그리고 마침내 죽음이 찾아왔다. 그러나 대중을 정말로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이 죽음이 고립된 사건이 아니었다는 점이다. 같은 날 스타로보이트의 직속 부하였던 42세의 관료 안드레이 코르네이추크도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급성 심부전. 정말 우연의 일치일까? 푸틴의 러시아에서는 심장이 쉽게 멈추는 것 같습니다. 수사의 그물이 넓어지면서 정치 지도를 피로 물들였습니다. 전 담보프 주지사인 막심 예고로프는 대규모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예고로프가 지역 인프라 프로젝트의 계약자들에게 공공 자금을 배분하고 자신의 몫을 조용히 챙겼다는 혐의가 제기되었습니다. 한편 모스크바 수도에서도 부패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때 모스크바에서 떠오르는 스타였던 알렉세이 소스니코프는 이제 벨고로드 건설 부서에서 횡령 혐의로 주목받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지방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노보시비르스크 사업가 세르게이 페트리아코프와 같은 민간 부문 인사들도 부패 사슬에 연루되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정권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스템이 스스로에게 저지른 방해 행위였다. 조여오는 올가미에 걸린 또 다른 이름은 벨고로드의 부지사 루스탐 자이눌린이었다. 그는 사기 및 공공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금되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노브고로드에서 같은 시나리오를 목격했다. 7월 22일에 지역의 교통부 장관인 콘스탄틴 쿠라노프가 뇌물 수수 조사와 관련하여 체포되었고, 나흘 후 그의 부장인 스타니슬라프 슐체프가 체포되었습니다.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퍼지는 이 부패의 사슬은 러시아 국가의 석조 구조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척추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큰 지진은 군사 전선에서 발생했습니다. 전 국방부 차관 드미트리 불가코프는 총 13억 루블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불가코프의 경력은 러시아 군대의 물류 동맥을 관리하는 주역으로서의 것이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공급 재앙 이후 이 주역이 종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고디어 전 국방부 인사국장 유리 쿠즈네초프가 재임 중 뇌물 네트워크를 구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그의 집을 급습한 결과 현금으로 1억 루블과 많은 고급 재산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제는 개인의 탐욕 문제가 아니라 체계적인 제도적 약탈의 문제였다. 발레리 무민자노프 소장이 레닌그라드 군광구에서 요새화 자재와 군사 장비 조달 부패 혐의로 체포되었다. 이 사건은 북서부의 방어 시스템조차 부패한 벽돌로 지어졌음을 확인시켰고, 다음으로 무너질 도미노는 바딤 샤무린 중장이었다. 그는 총참모부 부국장으로서 첨단 군사 시스템 입찰에 수십억 루블을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은 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같은 사건에 연루된 이반 포포프 중장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사용하기 위해 보내진 요새화 자재를 체계적으로 횡령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크렘린 내부 서클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 가장 충격적인 몰락은 티무르 이바노프와 함께 왔습니다. 푸틴과의 친밀함으로 알려진 이바노프는 국방부 차관으로 재직하면서 자포리자에서의 건설 활동과 관련된 대규모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대대적인 숙청은 몇몇 장군들의 경력이나 생명을 끝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러시아 국가 구조의 기초를 폭파시키는 연쇄 반응을 일으켜 군사적, 정치적, 사회적으로 깊고 지속적인 상처를 입혔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파괴적인 효과는 지휘마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군과 장교들이 체포, 해임 또는 더 나쁜 경우 창문에서 떨어질까 두려워하며 끊임없이 살아가는 환경에서 아무도 주도권을 잡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거나 새로운 전술을 시도하거나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이제 경력 자살, 심지어는 문자 그대로의 자살을 의미했습니다. 이 상황은 러시아 군대를 극도로 경직되고 예측 가능하며 느리게 움직이는 구조로 변모시켰습니다. 지휘관들은 가장 작은 결정에도 모스크바의 승인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의 더 유연하고 빠르고 창의적인 지휘 구조에 비해 치명적인 불리함을 초래했습니다. 게다가 경험 많은 지휘관들의 숙청은 그들을 더 젊고 더 충성스럽지만 훨씬 덜 경험 있는 인물들로 대체하게 만들었습니다. 절대적인 충성이 능력을 대신했습니다. 이 새로운 지휘관들은 푸틴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잘했지만 복잡한 군사 작전을 관리하는 데는 초보자였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맹목성은 전선에서 수천 명의 병사들의 목숨을 앗아간 전술적 실수의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군대는 두뇌를 잃고 오직 무력으로만 움직이는 거대한 몸체가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러한 숙청은 처음에는 푸틴의 권력을 강화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쟁자들을 제거하고 절대적인 통제를 확립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기만적인 힘의 과시입니다. 실제로 푸틴은 그의 권력이 의존하는 기둥들, 즉 그를 20년 동안 보호해온 실로비키, 보안 관료 조직을 해체하고 있습니다. 그의 권력을 보장하는 것이 이제는 두려움과 불안의 늪으로 변했습니다. 장군들은 서로를 고발하고 정보 부대들은 서로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이 상황은 푸틴을 크렘린에서 점점 더 외롭고 고립된 인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아첨하고 비겁한 조언자들로 둘러싸여 있으며 그들은 그가 듣고 싶어하는 말만 합니다. 실제 정보의 흐름은 차단되었습니다. 이것은 독재자가 빠질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함정입니다. 그는 자신의 선전의 포로가 되어 현실과의 접촉을 잃습니다. 푸틴은 모든 것이 통제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왕좌의 다리를 잘라내고 있습니다. 수직 권력 구조는 더 이상 견고한 건물이 아니라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균열로 가득 찬 잔해입니다. 일반 러시아 시민들에게 이 숙청의 물결은 혼란스럽고 걱정스러운 그림을 제시합니다. 국영 텔레비전은 이를 배신자와 뇌물수수자에 대한 정화 작업으로 제시하지만 체포된 사람들의 수가 많고 어제의 영웅들이 오늘의 배신자가 되었다는 사실은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 국민과 암묵적인 계약을 맺었습니다.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면 안정과 안전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숙청은 안정성의 이미지를 산산조각냈습니다. 최고 장군과 장관들조차 안전하지 않다면 일반 시민들이 어떻게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겠습니까? 전쟁의 경제적 부담, 증가하는 손실, 그리고 이제 국가 최고층의 혼란은 푸틴의 계약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느낌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즉각적인 봉기로 이어지지는 않을지라도 사회 내에서 쌓여가는 분노, 실망, 냉소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도구로 서서히 정권의 정당성을 침식합니다. 궁극적으로 크렘린 벽 뒤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순한 권력 투쟁 이상의 것입니다. 그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압박에 의해 촉발된 자기 파괴의 과정입니다. 절대적인 통제를 확보하고 실패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려는 노력에서 푸틴은 지난 20년 동안 자신이 구축한 구조를 자신의 손으로 해체하고 있습니다. 모든 숙청된 장군은 정권에 잃어버린 경험입니다. 모든 수감된 관료는 시스템에서 끊어진 연결입니다. 창문에서 떨어진 모든 대령은 크렘린 복도에 퍼진 두려움의 씨앗입니다. 이 대규모 숙청은 푸틴의 힘의 징후가 아니라 그의 가장 큰 약점과 편집증의 증거입니다. 자신의 장군들, 정보수장들,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지도자는 나라를 승리로 이끌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나라를 불확실성과 혼돈의 나락으로 끌고 갑니다. 역사는 자신의 혁명을 삼킨 지도자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스탈린의 대숙청은 제2차 세계대전 직전에 소련군을 지도자 없이 만들었고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오늘날 푸틴이 시작한 현대의 숙청은 러시아를 유사한 어둠의 경계로 몰아넣었을지도 모릅니다. 궁전의 반란은 억제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전국에 퍼지는 더 큰 불길의 첫 불꽃일지도 모릅니다. 크렘린의 벽은 이제 권력뿐만 아니라 커져가는 두려움, 불안, 그리고 붕괴의 메아리도 감추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그림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전장에서뿐만 아니라 크렘린의 복도에서도 패배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부패는 단순한 경제 범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부에서 썩어가는 정권의 조용하지만 파괴적인 신호입니다. 전쟁의 이면, 권력의 내부 작동, 그리고 세계 균형이 균열을 일으키는 지점을 심층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 싶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비디오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과 기여는 우리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적어 이 토론에서 목소리를 내세요. 이 비디오가 흥미로울 것 같은 친구들과 공유하고 좋아요를 잊지 마세요. 새로운 비디오에서 다시 만나요. 계속 지켜봐 주세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